안녕하십니까. 네, 2017년도 변호사 시험 문제 조금 빠른 속도로 좀 풀겠습니다. 네, 첫 번째 보시면은 행정입법입니다. 형식적 의미의 행정, 실질적 의미의 입법에 해당을 하고요. 행정기관이 제정하는 일반적,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입니다. 삼권 분립 원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권 분립 원칙.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에 대한 분립은 우리 헌법에 명문의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명문의 규정이 있고 법치 행정의 원리, 법치주의가, 법치 국가 원리가 행정 영역에 적용되는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법치 국가 원리를 우리 헌법은 기본 원리로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는 우리 헌법 하에서, 기본 원리로 하고 있는 헌법 하에서 행정권의 행정, 입법 등 법집행 의무는 법집행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 법집행이라는 것은 삼권 분립 얘기하는 겁니다. 행정권이라고 하게 되면 행정 입법도 행정작용의 일종이고, 따라서 행정권의 행사, 행정권은 법을 집행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죠. 법집행행위. 헌법적 의무라고 보아야 될 것이다. 우선 여기까지 맞는 말이고, 하위 행정 입법에 제정 없이 상위 법령의 규정만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있는 경우,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하위 행정 입법을 하여야 할 헌법상의 자규 의무가 인정된다. 자규 의무가 이럴 때 인정되는 거 아니죠? 행정입법 부작입니다. 행정입법 부작위. 오늘 몇 번까지였습니까? 문제가? 네? 10번? 그러니까 10번까지요? 네. 28번이요? 예. 28번이요. 네, 그러면 행정입법 부작위. 행정입법 부작위가 위법이다라고 되어 있으면 위법이 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에서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된다, 이런 내용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법치주의라고 쓰겠습니다. 법치행정의 원리, 법치주의에 위반된다. 맞는 지문으로 이렇게 출제가 됐었죠.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된다라는 얘기는요, 지금 앞에 나왔던 법집행을 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법집행을 위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입법에 위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집행을 하지 않았다. 법제정, 법집행, 법적용 중에 행정권, 법집행을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법률 우위 원칙 위반이죠. 법률 우위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다. 법치행정의 원리 중에서 법률의 법규창조력, 법률 유보 원칙, 법률 우위 원칙 중에 법률 우위 원칙에 위반된다라는 의미가 성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상위법에서 행정입법을 하라고 했는데 안 했으니까 그 상위법에 위반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서 행정입법 부작위가 위법이라고 하려면 저러면 안 되겠죠. 상위법령 규정만으로 집행이 안 될 때야 됩니다. 상위법령만을 가지고는 집행이 불가능할 때 이와 같은 행정입법 부작위의 위법성이 인정될 수가 있는 겁니다. 법령의 직접적인 위임에 따라서 수임행정기관이 법령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것이면 그 제정 형식이 행정규칙이다. 고시훈령 예규 등의 행정규칙이라고 하더라도 행정규칙 형식이고, 상위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위임 한계를 벗어나게 되면은 행정규칙인데, 그렇지 않은 이상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결합이 핵심이죠. 수권법률과 결합한다. 수권법령과 결합해서 독자적으로가 아니고 결합을 해서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다. 법규명령으로서의 기능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법규명령의 효력을 갖는다 그랬죠. 판례가 법규명령의 효력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법규명령과 동일하게 취급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대상에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을 한다. 공권력 행사는 행정입법이라고 하게 되면, 행정입법에서는 법규 명령의 경우에 있어서는 공권력 행사가 맞죠. 그 다음에 행정규칙은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고 보지요. 여기서 법규명령으로서의 기능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법규명령과 똑같이 취급하면 되고요. 그래서 공권력 행사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68조 1항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심판 청구 얘기하는 것이죠. 국가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에 대한 문제, 국민의 기본권의 직접 침해에 대한 문제, 그다음 보충성의 원칙 세 가지였었죠. 공권력 행사가 맞다 이겁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여기서 얘기한 것은 법령 보충적 규칙입니다. 법령 보충 규칙. 법령 보충적 행정 규칙인데 이게 지금 뭐라고 했냐면 이게 법규 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기능을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이 밑에 뭐가 있다라고 봐야 돼요? 자치법규죠. 자치법규. 조례나 규칙과 같은 자치법규랑 비교를 하게 되면 이게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얘가 상위법이 돼버리는 겁니다. 얘가 상위법이 돼버리고 얘가 하위법이 돼버린다. 이렇게 비교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된다. 그렇죠.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되면 행정규칙에다가 위임을 한다. 이런 말이 나오겠죠. 법률의 일정한 사항을 행정규칙에 위임을 한다고 하더라도 행정규칙은 위임된 사항만을 규율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 입법의 원칙과 상치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요거는 이제 2차 대전 이후 상황을 보시게 되면 과거에는 국회 입법 독점주의였었죠. 국회 입법 독점주의에서 국회 입법 중심주의로 이렇게 바뀌고 있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이 말은요, 권력이 분립되었던 권력이 일부 융합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요, 이 행정규칙의 일정한 사항, 이 일정한 사항은요, 이것은 이제 경미한 사항 얘기하겠죠. 경미한 사항. 그 다음 3번 보겠습니다. 법령에서 리을이요. 행정처분의 요건 중에 이 부분 조심해야 되는 거죠. 요건이라고 했습니다. 기준이라고 하지 않았다. 법률의 요건 부분입니다. 처분의 요건. 처분 요건이라고 하게 되면 행정처분의 요건 중에 처분의 요건, 허가 기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허가 기준, 인가 기준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 법률 요건 부분입니다. 법률 요건 부분이니까 관리 의무에 관한 사항이죠. 이게 만약 행정규칙의 내용이라면, 다시 말해 법률 효과 부분에 대한 내용이라면 재량준칙 같은 것들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지 않을 텐데 요건 부분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관리 의무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불령으로 정할 것을 위임한 데 따라 시행규칙 등 불령에서 이를 정한 경우에 불령의 규정은 국민에 대해서도 구속력이 있다. 맞는 말이죠. 구속력이 있습니다. 뭐기 때문에 그래?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이 아니고 이것은 법규명령 형식의 법규명령입니다. 법규명령 형식의 법규명령이니까 당연히 법규명령이고,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한 사항을 불령에서 변경해서 규정한 경우에 요번엔 뭐예요? 위임이 있어야 되겠죠. 원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서 정해야 되는 건데 위임이 있을 때는 이것이 국회의 의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하지만 행정입법의 내용 자체가 바로 국회 의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위임이 있다면. 근데 위임이 없다면 그렇게 볼 수가 없겠죠. 그러면 국회 입법주의에 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랬을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그 불령이라는 것이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행정조직 내에서 적용되는 행정명령, 행정규칙이죠. 행정규칙. 이거를 그냥 아예 무효라고 봐버리지 않고 그래도 내부적 구속력은 인정을 시켰다는 겁니다. 행정조직 내에서 적용된다라고 해서 우리 판례는 행정조직 내부적 구속력은 인정을 합니다. 행정규칙으로 봅니다. 이거를 완전히 무효라고 보진 않고요.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 물론이죠. 대외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뭐는 있다는 거야? 외부적 구속력은 없지만 내부적 구속력은 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문제 20번입니다. 다음 설명 중에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과세처분이 확정된 이후에 조세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이 되었을 때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의 근거 규정 자체에 대해서 따로 위헌 결정이 내려진 바가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쭉 얘기해왔던 얘기들, 과세처분이 이렇게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강제징수 절차로 독촉하고 그 다음에 체납처분 절차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치면 독촉하고 독촉, 압류공매청산이라는 체납처분 절차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거의 근거 법률에 대해서는 무엇이 나온 바가 있지만은 위헌 결정이 나온 바가 있지만은 이 부분의 근거 법률에 대해서는 별도의 위헌 결정이 나온 사실은 없다 이 얘기죠.
체납 처분의 근거 규정 자체에 대해서 따로 위헌 결정이 내려진 바가 없다면, 따로 여기서 위헌 결정이 내려진 게 있다면 그것 때문에 위법이죠. 여기서 만약에 위헌 결정이 내려진 게 있다면, if 동그라미 그렇다면 이것 때문에 얘네가 법률요보 원칙 위반으로 위법해질 겁니다. 이렇게 되면 법률요보 원칙 위반으로 위법해지는 독자적인 위법성이 있겠지만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위와 같은 위헌 결정 이후에 조세 채권의 집행을 위한 새로운 체납 처분에 착수하거나 이를 속행할 수 있고, 이러한 체납 처분이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무효가 되는 게 맞죠. 무효가 되는 게 맞고, 무효가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했어요? 얘네들이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죠.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래서 무효라고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몇 조예요? 헌법재판소법 47조 1항입니다. 47조 1항. 그래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래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판례가 허용되지 아니한다라고 말을 하면 그것은 무효다라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누구를 기준으로 명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 국민 얘기하는 거죠. 일반 국민. 일반 국민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헌재가 위헌 결정 내리기 전까지는 법률이나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는 결코 명백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전에 처분에 근거되었던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무슨 말이에요? 명백하지가 않다. 취소 사유에 불과하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취소 사유에 불과하다.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 같은 경우에는요, 1차적 권리구제와 관련돼서는 그것은 취소 사유에 해당을 한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 2차적 권리구제와 관련돼 가지고는 과실 없음이라는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절차에서는 행정처분의 적법정당성뿐만 아니라 그 근거법률의 헌법적합성까지도 심판 대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거법률의 헌법적합성 여부에 대한 문제는 바로 뭐예요? 법률유보원칙 얘기하는 거죠.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당연히 행정소송 절차에서 판단하는 게 맞고요.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의 주체인 행정청도 누구하고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원고. 당사자라고 하게 되면 소송이니까 소송에서의 원고하고 그 처분의 주체인 행정청, 얘는 소송에서의 피고죠. 헌법의 최고 규범력에 따른 구체적 규범 통제를 얻기 위하여 이것은 위헌법률 심판 얘기하는 겁니다. 위헌법률 심판, 근거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있다. 제청은 관할 법원만 할 수 있는 것이고, 신청은 소송의 당사자는 제청 신청만 할 수 있는 거죠. 제청 신청만.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에 대해서 당의 관할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려버리게 되면, 제청을 안 해주게 되면 그때 들어가는 게 바로 68조 2항이죠. 68조 2항. 이건 뭐에 해당한다?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이 기각되었을 때 당사자가 할 수 있는 겁니다. 당사자가 할 수 있는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 심판이죠.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 심판. 위에 있는 68조 1항 같은 경우에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심판. 얘는요,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 심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 심판은 누가 할 수 있는 거냐면,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고,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은 누가 할 수 있냐면 원고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피고도 할 수 있다. 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 심판을 피고 행정청도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없는 공무원으로서는, 그렇죠, 공무원은요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밖에 없지 그 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권한이 없다는 얘기는 그것을 판단해야 될 의무 역시도 없다. 판단해야 될 의무도 없다. 공무원으로서는 행위 당시에 법률에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있는 법을 잘 집행하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법규 해석을 그르치게 되면 과실이 인정이 되겠습니다만은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판단을 못했다고 해서 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법규 해석을 그르치는 경우하고 비교를 하시고, 행위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선고된다 하더라도 위 법률 조항에 따라 행위한 당해 공무원에게 고의나 과실이 인정될 수가 없어서 배상 책임 성립되지 않는다. 과실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의무가 없으니까.
법률이나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의무도 없기 때문에 주의 의무 위반에 따른 과실이 인정된다고 말할 수가 없겠습니다.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에 옳지 않은 것은요. 민사소송에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 무효가 성결 문제로 되는 때에 행정처분의 당연 무효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당연 무효임을 전제로 판결을 할 수 있고 당해 소송 등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의하여 그 취소나 무효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지금 무효라고 했습니다. 무효. 무효 여부가 성결 문제가 된다. 근데 무슨 소송이다? 무슨 소송이다? 민사소송이다. 민사소송이다. 라고 했으면 지금 이거는 뭘 말하고 있는 거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무효라는 겁니다. 지금 무효임을 전제로 무효라고 하게 되면은 뭐가 존재하고 있지 않다. 구성 요건적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구성 요건적 효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민사법원, 권한 없는 법원 역시도 취소 소송에서 별도의 취소 판결을 내려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는 무효확인 판결을 내려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무효확인 소송 상관없이 구성 요건적 효력에 저촉됨이 없이 뭘 할 수 있다고요? 효력 심사를 할 수 있다. 효력 심사를 할 수 있다. 여기서 얘기하는 효력 심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효력 부인이 아니라 무효라는 것을 그냥 단순히 확인만 하는 효력 확인이죠. 구성 요건적 효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행정처분이 불복 기간의 경과로 확정된 경우에 그 얘기는 불가쟁력이 발생했다는 얘기죠. 확정된 경우에는 그 처분에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이 되고 법원은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다. 지금 모순금지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순금지효죠. 모순금지효 다시 말해서 기판력이 인정되냐 안 되냐 그 얘기입니다. 기판력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판단할 수 없다라는 얘기는 지금 기판력이 인정이 된다라는 건데 틀린 말이 되는 것이죠. 틀린 말이 무엇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까? 순수한 행정처분이나 아니면은 행정심판의 재결 처분이나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랑 달라요? 판결과 다르죠. 행정처분이나 재결 처분은 불가증력이 발생했다라고 할지라도 판결 같은 경우에는 형식적 확정력으로서 불가증력이 발생하면 실질적 확정력으로서 기판력이 자동 발생을 하게 되죠. 그 기판력이 바로 모순금지효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얘는 불가증력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무엇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다. 실질적 확정력, 기판력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기판력은 없습니다. 만약 있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게 되겠지요. 과세처분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에서 과세관청이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 너의 주장이 맞다 라고 해서 처분청이 인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의신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진정 이의신청이 맞습니다. 처분청에 제기하는 불복 절차가 맞고요.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를 했습니다. 직권 취소입니다. 직권 취소에는 스스로 반성적 의미에서 행하는 직권 취소도 있을 수 있지만은 이의 신청에 따라서 그것을 인용하는 의미의 직권 취소도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같이 기억을 해놓으시고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종전 처분을 되풀이하는 것은 그 얘기는요 취소하고 다시 취소하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똑같은 처분을 다시 반복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무효다,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무효를 말하는 거죠. 무효가 된다. 이건 좀 특수한 겁니다. 다른 경우가 좀 달라요. 과세처분입니다. 과세처분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과세처분의 이의신청 있죠. 저 이의신청은 저거는 사법 절차에 거의 준하는 절차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확한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교수님들은 이렇게 보십니다. 국세기본법에 있는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라고 하게 되면 그 이의신청은 사법 절차와 매한가지다 이렇게 보게 되고 그래서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기속력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속력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판례는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특별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과세처분에 대한 쟁송이 진행 중에 과세관청이 그 과세처분에 납부고지 절차상 하자를 발견했습니다. 위법이 발견이 됐고요. 위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절차상 하자를 보완해서 이제 적법 절차를 거쳤다는 얘기죠. 위법 사유를 시정을 했고요. 그런데 지금 뭐가 나온 건 아닙니까? 여기서 지금 취소 판결이나 취소 재결이 나온 상황 아닙니다. 스스로 위법 사유를 시정한 상황이에요. 다시 동일한 내용의 과세처분을 할 수가 있고, 그럼 이건 적법한 처분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은 새로운 처분이 행정행위의 불가증력이나 불가변력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다. 처분청이 기존의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처분을 하는 데 있어서 기존 처분 취소하고 다시 처분을 하는 데 있어서 불가증력의 문제는 전혀 없고요. 불가증력의 문제, 불가증력은 무엇을 막는 거다? 쟁송 취소를 막는 거다. 취소 재결이나 취소 판결, 이와 같은 쟁송 취소를 막는 거니까 지금은 직권 취소한 거니까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 불가변력, 불가변력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준사법적 결정에 있어서 준사법적 결정, 행정심판의 재결 말하는 거죠. 결정에 있어서 준사법적 결정에 있어서 발생한다라고 봅니다. 물론 불가변력은요, 직권 취소를 막는 그런 효력이 맞습니다. 불가쟁력은 쟁송 취소를 막고, 불가변력은 직권 취소를 막고, 지금 하고 있는 건 직권 취소인 것이고, 그건 그렇지만 지금 이 과세처분에 대한 이 결정이라는 게 행정심판 재결이 아닙니다. 행정심판 재결이 아니기 때문에 준사법적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변력이 직권 취소를 막는 건 맞지만 불가변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발생하지 않으니까 저촉될 일도 없겠죠. 형사법원이 판결을 내리기 전에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행정쟁송 절차에 의해서 취소가 되었다라고 하면 그 영업허가 취소 처분 후에 영업행위는 무허가 행위가 아닌 것이 되므로 형사법원은 그 영업허가 취소 처분 후에 영업행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해야 된다. 무허가 영업죄가 과연 성립이 되느냐라는 얘기죠. 판결을 내리기 전에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행정쟁송 절차에서 취소가 되었다. 네, 그렇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볼까요? 영업허가가 있었습니다. 영업허가가 나온 상태고, 그 다음에 영업허가에 대한 허가 취소가 나온 상태고, 그리고 나서 쟁송 취소, 취소 재결이나 취소 판결이 나온 상태고, 이 판결이라고 하게 되면 확정이 되었다는 전제를 깔고요. 이렇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취소가 되었다면, 그 다음에 영업허가 취소 처분 후의 영업행위입니다. 영업허가 취소 처분 요거 나온 다음에 이쪽에서 한 영업행위, 여기서 한 영업행위는 과연 무허가 영업행위냐? 뒤에 있는 취소 재결, 취소 판결이 없다면 허가가 취소가 됐으니까 그 뒤쪽에서는 저게 뭐 직권 취소이든 아니면 저게 뭐 철회 처분이든 간에 무허가 영업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데 뒤쪽에 변수가 하나가 들어왔죠. 들어와서 취소 판결이나 취소 재결이 나왔으면은 얘는 이제 소급해가지고 얘를 제거합니다. 소급해서 얘를 제거하면 뭐가 존재하는 거예요? 영업 허가가 존재하는 거죠. 영업 허가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 안에는 무슨 법리가 들어가 있느냐면 취소의 취소라는 법리가 들어가 있죠. 취소의 취소. 취소의 취소를 하게 되면 우선 앞에 있는 것보다 수익적 처분이죠. 수익적 처분이니까 이 친구가 부활할 수 있는 게 맞는 거고요. 이게 1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2단계 같은 경우, 2단계는 이 허가 취소는 취소 재결, 취소 판결에 의해서 소급해서 제거된다. 라는 두 가지 측면입니다. 영업 허가는 부활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 허가 취소는 처음부터 없었던 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허가 영업이 성립될 여지는 전혀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오겠죠. 22번입니다.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에 관한 설명 중에 옳지 않은 것은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상의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해서 불복하는 당사자는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서 이의제기 절차는 며칠 안에 가는 것이다? 60일이죠. 60일 안에 이의제기를 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 처분의 효력은 소멸하게 됩니다. 실효가 돼버릴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실효가 되겠죠. 실효됩니다.
하지 않고 항고송을 통해 다툴 수가 있다. 그렇지 않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60일은 이의제기하게 되면 그 행정청이 관할법원에다 뭘 해요? 통보를 하게 되고, 통보를 하게 되면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다.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지.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실제 소송 사건으로서의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소송이 아니라 과태료 재판으로 가서 그 재판은 결정의 방식에 의하지 판결의 방식에 의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범죄 예방을 위한 경찰관의 제지 행위는요, 제지 행위, 이거는 경직법 제6조 얘기하는 겁니다. 경직법 제6조, 6조에 보시게 되면 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범죄 예방과 제지, 6조에 보게 되면 범죄 예방과 제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경고를 하거나 제지를 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고를 하거나 제지를 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요 행정지도입니다. 경고한다는 것은 행정지도, 경찰지도라고도 부르죠. 그 다음 뒤쪽에 있는 거 제지, 제지라는 건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행해지는 이거는 즉시강제에 해당합니다. 즉시강제. 제지 행위는 행정상의 즉시강제이고요. 즉시강제면 권력적 사실행위죠. 권력적 사실행위면 수인하명이죠. 수인하명 처분에 해당합니다. 가산세, 부가처분에 관해서 국세기본법 등 그 납세고지 방식에 관해서 따로 이유 제시 얘기하는 거죠. 납세고지 방식에 대해서 따로 규정을 안 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해서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는 각각의 처분이죠. 가산세는 별도 처분입니다. 이거는 별도 세금 부과입니다. 별도의 과세고요. 세금 부과에 해당을 한다. 두 개의 처분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 그렇다면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 근거를 구분해서 기재를 해줘야 된다. 고지를요, 이유 제시를 두 개를 따로따로 해줘야 된다. 별도의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사업정지 처분에 가름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무슨 과징금? 이거는요 변형된 과징금이죠. 변형된 과징금. 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운송사업이라는 거, 얘는요 대표적인 공공성이 강한 사업입니다. 공공성이 강한 사업. 그래서 영업정지, 사업정지를 시키게 되면은 일반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변형된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대표적인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고요. 그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의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될 수 있다. 양벌 규정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양벌 규정. 그러니까 이제 그 회사 뭐 택시라고 하게 되면 택시 기사가 법을 위반한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택시 회사한테 과징금 부과와 같은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거죠. 과세관청이 체납 처분으로 행한 공매는 뭐에 해당합니까? 공매는 대리죠. 대리. 공매는 그 납세자가, 의무자가 해야 될 행위를 국가가 대신해주는 행위로서 공익 목적으로 행해지는 경매. 공매는 대리에 해당을 합니다. 공매 결정은 내부 행위고 공매 통지는 처분 절차고 공매는 대리로서 처분에 해당을 한다. 23번 행정소송법상 당사소송에 관한 설명 중에 옳지 않은 것은 당사자 소송에 관련 청구 소송인 민사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지만 민사소송에는 당사소송을 병합할 수는 없다. 병합할 수는 없다. 그렇죠. 우선요. 민사소송법상의 병합이라고 하게 되면 말이에요. 민사소송법상의 병합이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뭐여야 되냐면 동종의 소송 절차여야 하는 겁니다. 얘는 동종의 절차여야 됩니다. 동종의 소송 절차일 것을 요하게 된다. 그런데 민사소송은 당사소송은 행정소송이고 민사소송하고는 서로 다른 거죠. 동종의 소송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주된 청구가 민사소송이고 관련 청구가 당사소송이고 이렇게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들어갈 수는 없고, 우리 행정소송법 제10조입니다. 10조 2항에 보시게 되면 배당상표 재개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배당상표 재개, 배, 당, 상,
그다음 제, 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관련 청구로서 병합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배는 손해배상이고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고 원상회복 청구고요. 그다음 표리관계고 처분하고 재결하고 단계적인 처분, 단계 처분 얘기하는 거죠. 위에 게 민사소송입니다. 위에 게 우리 판례에 따르게 되면 민사소송이 되고 있다. 민사소송. 그러면 취소송이라는 행정소송에다가 민사소송을 병합시킬 수 있다라고 아주 특이한 현상입니다. 이와 같은 특례를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특례를 인정을 하고 있다. 따라서 특례를 인정하고 있어서 행정소송에다가는 동종의 소송 절차가 아니어도 병합을 할 수 있는데 민사소송에다가는 그와 같이 이종의 소송 절차를 병합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10조 2항이 어디에서 준용이 되냐면 이 같은 경우 당사자 소송에도 준용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44조 1항이죠. 준용이 되고 있으니까 가능합니다.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 간단하게 말하게 되면 만약에 2천만 원을 내라고 했는데요. 부가처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000만 원은 이미 납부를 한 거고요. 1,000만 원 아직 납부를 안 한 겁니다. 1,000만 원 납부했습니다. 아직 납부 안 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이미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뭘 들어가냐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들어가게 되겠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이건 민사소송이 될 것이고 아직 납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들어가게 될 겁니다.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얘는 당사자 소송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이 당사자 소송하고 민사소송 병합하는 거 가능한데 어디다가 어디를 병합해야 돼? 이렇게 병합하는 거는 가능하겠지만은 이렇게 병합하는 것은 안 된다 이겁니다. 안 된다.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당사소송을 제기해야 될 것을 항고소송으로 잘못 제기했을 때 어떤 사건이에요? 광주 민주화운동 보상사건이죠. 광주 사건입니다. 광주 보상사건. 광주 민주화운동 보상사건의 경우에 있어서 당사자 소송을 제기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거부처분 취소를 제기했었고요. 당사소송의 소송 요건을 결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당사소송으로 제기하였더라도 어차피 부적법하게 되는 경우라고 하게 되면은 안 되겠습니다. 법원으로서는 아닌 이상 원고로 하여금 당사소송으로 소변경을 하도록 심리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거는 소변경 얘기하고 있는 거죠. 소변경. 구소하고 신소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소하고 신소. 그런데 지금 이게 원래는 뭐였었냐면 병합 청구였었단 말이죠. 소병합을 청구했었던 겁니다. 원래 주된 청구로서의 거부처분 취소에다가 원래 이제 제대로 제기하면 당사소송을 병합을 하려고 했었던 거야. 그런데 대는 소를 포함한다. 판례가 이렇게 얘기했죠. 대는 소를 포함한다. 소병합을 청구하는 취지 안에는 소변경을 신청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이다. 그래서 소변경 처리를 해버렸었죠. 그래서 이걸 소변경 처리를 하게 되면 병합과 달리 뭐랑 달리 이게 만약에 주된 청구고 이게 만약에 관련 청구고 이렇게 되면은 지금 앞에 게 뭐가 돼요? 거부처분 취소이잖아요. 이 거부처분 취소 이거는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거부가 이거는 뭐예요? 부적법합니다. 각하 부적법하고 그러면 이제 뒤쪽 거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상황이 돼요. 얘를 만약에 적법이라고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소병합이라고 하게 되면 소병합은 말이에요. 소병합은 주된 청구도 적법해야 되는 것이고 관련 청구도 적법하고 원래는 각각 제기해야 되는 것이니까 둘 다 적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소변경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구소는 적법하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신소만 적법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부분을 노린 겁니다. 이 부분을 여기에서 차이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바꾸려고 처리를 했던 것이고요. 얘는 거부처분 취소는 죽었다 깨어나도 부적법이기 때문에 밑에 있는 병합 처리하게 되면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소변경 처리를 한 다음에 이쪽을 지금 신소를 적법한 걸로 살리기 위해서 지금 소변경으로 처리를 하는데 이 소변경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뭐가 인정될 수 있어서 그래요? 소구표가 인정될 수 있어서 그랬었습니다. 뒤쪽에 있는 이 신소, 이 당사자 소송이 특이하게도 뭐가 인정되고 있었냐? 60일이라는 제소기간이 있어서 부적법해질 여지가 있었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지금 소변경으로 돌려서 판단했던 사건입니다. 국가에 대한 납부 의무자의 부가지세 환급세액 지급 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당사자소송이다. 민사소송이 아니다라는 부분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거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이게 포인트죠. 만약 부당이득 반환 청구다라고 했으면 판례는 여전히 민사소송이다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아니라고 했고, 이건 조세 정책적 측면에서 인정되는 환급 의무다라고 판시를 했던 부분이죠. 일반적인 국세와의 차이를 비교하셔야 되겠고요.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보상금 등의 지급 신청을 한 자가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보상금 지급에 관한 결정은 무슨 결정이에요? 이건 누가 민주화 운동 관련자 인지에 대해서 뭐가 존재하고 있다? 다툼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확인입니다. 확인. 준법률 행위적 행위로서 확인에 해당을 하겠죠. 그러면 곧바로 보상금 지급을 구하는 당사소송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처분에 대해서 거부가 나온 거니까 여기서 뭘 제기해야 됩니까? 이건 거부 처분 취소송을 제기해야 된 사건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고소송이죠. 항고소송. 행정소송법상 취소에 대한 행정심판 기록 제출 명령 규정은 당사자에게 준용된다. 아주 특이한 현상입니다. 아주 특이한 현상이에요. 뭐가 존재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당사자 심판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잖아요. 당사자 심판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 기록 제출 명령이라는 행정소송법 제25조를 44조 2항에서 당사소송에다가 준용을 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당사소송의 종류에는 첫 번째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대한 소송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공법상 그 밖의 공법상 법률관계에 대한 소송이 있고 이렇게 두 개가 있죠. 행정소송법 3조 2호에 따르게 되면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대한 소송에서 이 처분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이 존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 노린 겁니다. 노림수는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대한 당사소송 저 부분을 꽂아버리게 되면 행정심판 기록 제출 명령 제도가 당사자 소송에서도 유의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24번입니다. 갑은 A시에서 숙박업을 하는 자로서 청소년에 대해서 이성 혼숙을 하게 하였다. 법에 위반됐죠. 관할 A시장 행정청이 공중위생관리법 하명상 숙박시설을 떠올리시면 되겠고요. 11조 1항에 근거해서 같은 법 시행규칙 19조 별표 7에 따라서 갑에게 2월의 영업정지 처분,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하명 처분을 해놓은 상태고요. 갑은 영업정지 처분에 승복할 수가 없어서 받아들였어서 취소를 제기하였으나 소송의 계속 중에 정지기한 경과를 했다. 효리상인가죠. 효리상인가에서 효리가 걸린 겁니다. 효리상인가. 이효리인가 아니다. 이효리인가 기다. 효리상인가에서 처분 효력의 소멸, 이익 침해의 해속 상황이 걸렸고요. 원상 회복 불가라거나 기본행위와 인가 처분에 대한 문제는 아니지요. 어쨌든 협의 소액에 문제가 발생을 했고요. 시행규칙입니다. 별표 7. 청소년에 대해서 이성 혼숙을 하게 되면 풍기를 문란하게 했다라고 하게 될 때 장소를 제공을 하게 되면은 행정처분 기준 이거 보면 되는 거죠. 재량준칙입니다. 재량권 행사의 기준 재량준칙인데 이 내용이 지금 위반 횟수가 등장을 하고 있으니까 위반 횟수 이거는 가중 요건의 문제입니다. 가중 요건을 근거로 해서 과연 협의 소이기 인정이 될 수가 있겠는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영업정지 기간의 경과로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은 상실되었다. 효리상 인가에서 효입니다. 처분 효력의 소멸. 그러면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없을 테고 갑이 제기한 소송은 소의 이익 소위 권리보호 필요, 권리보호 이익이 인정될 수가 없다. 틀렸죠? 원칙적으로는 부인 사유가 발생했지만 이걸 가지고 뭘 인정할 수 있어요? 예외 사유를 인정할 수 있죠. 예외 사유가 인정된다. 장래 불이익 방지입니다. 장래 위험 방지. 우리 판례는 과거와 달리 과거에는 그 장래 위험이 뭐라고 봤다? 법률상 위험, 법에 근거한 위험이어야 한다라고 봤었는데 지금은 이거를 깨버리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이라고 했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이면 충분하다라고 해서 지금은 가중 요건이 행정규칙에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행정처분 기준은 내부 사무처리규칙이다. 시행규칙 형식입니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얘는요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이죠. 법규 플러스 행규입니다.
법규명령식 행정규칙이면 우리 판례는 시행령은 법규성을 인정을 하고 시행규칙은 법규성을 부정을 하죠. 지금은 시행규칙, 그러니까 법규성이 부정이 되고요. 대외적 구속력이 없고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이다. 행정규칙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는 게 판례 입장. 영업정지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는 시행규칙 별표 7에 합치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게 아니지요. 이게 만약에 법규명령이라고 한다면 법규명령은 그것을 준수하면 적법이고 그것을 위반하게 되면은 위법이고 이렇게 되겠지만 행정규칙은 준수한다고 해서 바로 적법이라고 말할 수 없고요. 위반한다고 해서 바로 위법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이겠죠. 가백의 소의 이해 권리보호 필요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시행규칙 별표 7의 법적 성격이 법규명령이지 행정규칙 여부와 무관하다. 과거에는 유관하다. 과거에는 그게 법적 성질이 무엇인지에 따라 결정된다. 유관 관련이 있었고요. 지금은 이렇게 봐버리게 되면 그것이 법규명령이냐 행정규칙이냐와 관계없이 내부적 구속력만 있으면 되는 거죠. 내부적 구속력만. 외부적 구속력, 즉 법규성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유는요. 판례는 공무원의 법령 준수 의무를 얘기했습니다. 법령 준수 의무. 행정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되풀이 시행되었습니다. 행정관행이 성립이 되었죠. 그것만으로 관습법으로서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못하지만 그 관행이 적법한 경우에 행정기관은 그 준칙에 따라 할 자기 구속을 받게 되는 것이다. 자기 구속을 받게 된다. 이 관습법까지 가는 것은 아니지만 뭐는 인정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는 조리법은 인정된다. 그 얘기죠. 조리법까지는 인정될 수가 있다. 조리법은 자기구속원칙 얘기하는 거죠. 자기구속원칙 말하고 있습니다. 전제 조건도 잘 깔아놨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적법한 경우에 자기구속원칙의 적법성의 한계 말하는 거죠. 적법성의 한계. 자기구속원칙의 적법성의 한계는 뭐야? 평등원칙으로부터 도출된 것이기 때문에 위법 앞에 평등 없으면 위법한 선례 앞에 자기구속 없다라고 봤던 적법성 한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문제 없다면 이겁니다. 헌법 규정은 행정권을 직접 구속하지 않으며 헌법을 구체하는 법률을 통해서만 행정권을 구속을 하게 된다. 틀린 얘기죠. 행정법의 법원이 뭐냐 이겁니다. 행정법의 법원. 행정법의 법원이라고 하게 되면 행정법에서는 과연 무엇이 법인 것인가 하게 되면 성문법원이 있을 수가 있겠고 불문법원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성문법원은 어디서부터 출발입니까? 헌법부터 출발이죠. 헌법 법률, 그 다음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광역조례, 광역규칙, 그 다음 기초조례, 기초규칙 이렇게 성문 법원에는 무엇이 포함되기도 한다? 헌법이 포함이 된다 이겁니다. 직접 구속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급식을 위해서 우수 국내 농산물입니다. 국내 농산물 사용하는 자에게 식재료나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조례안 차별 발생했습니다. 차별이 발생했죠. 누구하고 차별을 발생시켰습니까? 국내 농산물 생산업자하고 그 다음에 가트 얘기하는 거죠.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이런 거 보면 바로 국제법규로서 헌법 제6조 1항을 떠올리셔야 되겠고요. 헌법에 따라서 체결된 조약,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얘들은 국내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국내법적인 효력을 가져버리게 되면은 그럼 이건 법령입니다. 법률적 효력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다는 6조 1항의 의미는 법규명령의 효력을 갖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간다고 한들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조례입니다. 조례는 조례보다는 국내법 저쪽이 무조건 상위법이 되는 것이고 전라북도 사건이죠. 위반됐으니까 외국 기업하고 이제 비교했을 때 외국 농산물하고 차별을 했죠. 위반됐으니까 바로 무효입니다. 이거는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법 즉 상위법에 위반돼서 위법이 되고 공정력이 없으니까 무효입니다. WTO 협정 회원국 정부의 반덤핑 부가 처분이 WTO 협정 위반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인이 직접 국내 법원에 사인이 소송을 제기하면 안 되고요. 국가가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거죠. 누구한테 적용되는 거예요? WTO의 수범자는 국가지 그 내부 국가 안에 있는 그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직접 국내 법원이 아니죠. 국내 법원이 아니라 국제재판소에다가 제소를 해야 되는 것이죠.
회원국 정부를 상대로 해서 처분의 취소를 제기하거나 위협정 위반을 처분의 독립된 취소 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 원고 잘못됐고요. 관할 잘못됐습니다. 원고 잘못됐고 관할 잘못됐고 신뢰보호 측의 적용과 관련하여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 분장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뭘 보라고 했어요? 그와 같은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신뢰 가능성의 실질이라고 했습니다. 신뢰 가능성의 실질을 보라고 했죠. 실질 이렇게 봐야 됩니다. 구체적인 경위 및 신뢰 가능성의 실질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지 형식에 따라 판단하는 게 아니죠. 형식적인 권한 분장에 구애되는 것이 아니다. 네, 26번입니다. 갑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 규정이죠. 국가공무원법은 33조 69조였었고 지방공무원법은 31조 61조였었고 경찰공무원법은 7조 21조였었습니다. 지금은 지방공무원법 결격사유가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돼서 25년간 큰 잘못 없이 성실하게 잘 근무하다가 그런데 중간에 발각이 됐고 당연퇴직의 통보를 받았다. 당연퇴직의 통보, 과연 이 당연퇴직의 통보에 의해서 이 친구의 공무원의 신분이 박탈되는 것인가, 그것을 봐야지 처분인지 아닌지 알 수 있겠죠.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갖는다고 했어요? 판례가 얘는 임용 취소의 의미를 갖는다. 임용 취소 통지가 되는 겁니다. 임용 취소 통지. 지방공무원법 제61조와 같은 법 31조의 임용 결격 사유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을 하고 있다. 무슨 말이야? 61조, 31조가 결격 사유, 61조가 바로 당연퇴직 규정이라고 했습니다. 33조, 69조, 여기는 31조, 61조, 그리고 경찰공무원법 7조, 21조. 갑의 부정행위가 없는 한 갑에 대한 임용행위는 취소 사유에 불과한 것이지 무효 사유가 아닌 것이다. 부정행위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이렇게 보는 문제가 아니라 결격 사유가 있다라고 했죠. 요게 아니라 요게 맞는 거예요. 결격 사유를 우리 판례는 뭐라고 보고 있다? 절대적인 소극적 요건이다라고 했습니다. 절대적 소극적 요건이다. 결격 사유니까 소극적 요건이 되는 것이고 절대적 요건이기 때문에 중대 명백성설을 적용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바로 무효로 봐버리겠죠. 임용 당시에 임용권자의 과실로 임용 결격자인 밝혀내지 못한 경우에 그 임용 행위는 유효하다. 뭐 그거나 저거나 요거나 그거나 똑같은 말이죠. 위에는 부정행위가 있다 없다라는 변수를 가지고 그냥 페이크가 한번 들어온 것 뿐이고 2번 이게 이제 기준을 잡는 거죠. 기준을 잡는 겁니다. 유효한 게 아니라 절대적인 소극적 요건이기 때문에 무효 사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갑이 공무원으로 사실상 근무하는 중에 갑의 임용 결격 사유가 해소가 되었다. 뭐 이제 기간이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중간에 해소될 수도 있겠죠. 갑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 그때부터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요. 이거는 별도의 임용 처분이 따로 필요합니다. 별도 임용 처분이 있어야 됩니다. 별도 임용처분이 최초에 결격 사유가 있던 당시에 임용처분이 무효고 한 번도 공무원으로 신분이 설정된 적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의 신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별도 공무원 인정하는 임명처분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법적 성질은 특허죠. 갑이 새로이 공무원으로 특별 임용될 경우에 앞에 있는 공채하고 다른 겁니다. 이건 경력직 공무원 얘기하는 거죠. 특별 임용. 경력직 공무원으로서 특별 임용이 될 때 갑이 특별 임용이 되기 이전에 사실상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해온 재직기간 사실상 공무원으로 근무해왔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얘는 적법한 공무원이 아니었다라는 얘기죠. 공무원의 신분이 인정되지 않는다. 공무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던 그 시절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임명처분, 최초 임명처분 말고 두 번째 임명처분이 또 한 번 있는 거죠. 첫 번째 신규 임용, 이번에는요 특별 임용, 경력직 공무원. 그래서 경력을 요건으로 합니다. 얘는 경력을 요건으로. 과거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합산될 수가 없다. 이건 어떻게 보려고 하는 거냐면 최초에 신규 임용이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신규 임용이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특별 임용이 이렇게 있습니다. 특별 임용. 자세한 얘기 없이 지금 훅 뛰고 있는 중인데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이제 정년에 도달을 했다. 지금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앞에 건 결격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얘는 무효가 되는 거고요. 무효가. 그 다음에 여기서 경력에 흠결이 있다. 이건 취소 사유로 보거든요. 판례가 이걸 취소 사유로 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1차 임용이 있고 2차 임용이 있는데 1차 임용은 무효니까 여기서는 공무원의 지위가 없는 상태고요. 여기서는 공무원의 지위가 있는 상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준다. 그 얘기입니다. 갑에 대한 당연 퇴직의 통보는 취소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예, 얘가 무효기때문에요. 무효죠. 여기에는 무효다. 어디 갔니? 네, 예, 어디 갔니? 없네요. 네, 없네요. 무효다. 요거네. 예, 요거 무효. 예, 무효기 때문에 당연 퇴직의 통보, 임용 취소의 통보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현재 공무원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관점의 통지에 불과한 겁니다. 사실행위죠. 처분이 아니고요. 예, 공용 수용 및 손실보상에 관한 옳지 않은 것, 예, 국가의 공적기관이 직접 수용의 주체가 되는 것이든, 예, 그러한 공적기관의 최종적인 허부 판단, 되고 안 되고, 허락하고 안 하고에 대한 판단과 승인 결정하에 민간 기업이 수용 주체가 되는 것이든, 쟤는 누구예요? 공무수탁사인 얘기하는 거죠. 공무수탁사인, 사업시행자가 공무수탁사인이다라는 겁니다. 예, 양자 사이에는 공공 필요에 대한 판단과 수용의 범위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예, 그런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거는 토지보상법 제20조에 사업 인정을 받으면 똑같습니다. 사업 인정을 받았으면 예, 공무수탁사인 민간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국가 등과 똑같이 취급을 하는 거죠. 공용 수용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토지 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잔여지 가격 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예, 잔여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처음에 수용 재결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잔여지 역시도 예, 이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절차는 동일하게 거쳐줘야 됩니다. 예, 동일하게 거쳐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잔여지 부분에 대해서 예, 돈을 더 달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예, 지금 이만큼만 수용을 했었다 이거야. 요만큼만 수용을 했었다. 이 잔여지 부분에 대해서 돈을 더 달라라고 하려면 바로 손실보상 청구송을 제기하면 안 되고요. 무엇을 해야 되냐? 예, 토지 수용, 잔여지에 대한 수용 청구를 해야 됩니다. 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수용 청구를 했다가 거부가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보상금 증액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지 다이렉트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은 안 됩니다.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토지를 종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더 이상 법적으로 허용된 토지의 이용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이것은 목적 위배설 얘기하는 거죠. 목적 위배설, 특별한 희생이 발생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특별한 희생이 발생을 했다. 나대지 사건 얘기하는 거죠. 나대지 사건. 실질적으로 토지의 사용 수익의 길이 없는 경우라고 하게 되면요, 토지 소유자가 수인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봐야 된다. 그렇죠? 예, 보상이 필요 없는 사회적 제약이 아니라 보상이 필요한 공용 제약의 상태로 나대지 사건에 넘어간 겁니다. 예, 그래서 특별한 희생이 인정이 되는 것이겠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사업시행자가 3년 이상 사용한 토지에 대해서 해당 토지 소유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청구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토지 소유자는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어떤 경우든지 간에 보상금과 관련된 문제는 형식적 당사자성으로서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게 맞고요. 토지보상법은 전부 그렇습니다. 전부 그렇고요. 전부 다 똑같고요. 그 다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주거용 건축물의 주거이전비 보상 청구는 사법상 권리고 주거이전비 보상 청구서 민사소송이다. 이것도 마찬가지 제가 그랬죠. 이건 토지보상법은 공법이니까 토지보상법에서 제기하는 보상금 관련된 소송은 전부 다 무슨 소송이다? 당사자 소송이다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행정법 신고에 관한 설명입니다. 건축법이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허가제로 규율을 하면서도 일정 규모 이내 소규모 건물 말하는 거죠. 대규모 건물은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소규모 건물은 건축 신고만 하면 되는 것이고 신고제를 채택한 것은 규제를 완화해서 자유 영역을 넓히는 한편 규제를 최소한으로 가고자 하는 취지가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건축 신고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일반적인 건축 신고는요, 얘는 자기완결적 신고죠. 건축법 14조 1항에 있는 자기완결적 신고, 금지 해제적 신고, 적법한 요건, 형식적 요건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적법한 요건을 갖춰서 적법한 신고라는 얘기입니다. 행정청의 수리 등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죠. 자기완결적 신고, 건축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금지 해제 효과는 바로 발생하죠. 맞는 말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인허가 의제의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제도를 둔 취지는요, 이거는 건축법 제11조 5항이죠. 14조 2항에서 신고에다가 준용을 하고 있죠. 창구를 단일화하고 이것은 관할 요건이 집중될 수 있다라는 말이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것은 절차 요건이 집중될 수 있다는 말이고, 실체 요건은 집중이 안 되죠.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지, 관련 법률 각각의 요건에 대한 일체 심사를 배제한다. 일체 심사, 뭐에 대한 심사? 실체적 요건에 대한 심사 배제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신고 안에는 그 실질적 요건이 포함이 돼서 수리를 요한 식으로 전환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 신고라고 하게 되면 맞는 말이고는 이 실체적 요건이 신고 요건 안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일반적인 자기완결적 신고로서의 건축 신고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실체적 요건, 이거는 집중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가 2011년도 1월달 우리 판례 입장이 되는 것이고요. 건축법령상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양수인이 건축주 명의변경을 하기 위해서 명의변경 들어갔습니다. 명의변경 들어가려면은 유효한 양도계약의 체결이라는 요건이 그 신고 요건 안에 포함이 될 수밖에 없고요.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에 권리관계의 변경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고, 저 서류 첨부를 할 때 유효한 양도계약의 계약서가 첨부가 되어야 되고요. 양수인이 이 서류를 첨부해서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를 한 경우에 허가권자는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 이거는 뭐예요? 수리를 요하는 신고죠. 지위승계 신고, 명의변경 신고 전부 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니까 형식적 요건뿐만 아니라 실질적 요건도 포함되는 거죠.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건축할 대지의 소유나 사용에 관한 권리가 없다는 실체적 이유를 들어서 실질적 요건에 대한 판단이죠. 수리 거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능할 수 있고요. 맞는 말이고요. 위법한 건축물의 양산과 철거를 둘러싼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법치행정의 원리에 부합하기 때문에 건축물의 착공신고 반려행위는 한 곳의 대상이 된다. 그렇죠? 건축신고뿐만 아니라 착공신고, 건축신고는 금지해제적 신고, 그리고 착공신고는 정보제공적 신고, 둘 다 자기완결적 신고인데 장래 위헌 방지 필요에 따라서 예외적인 처분성을 인정을 했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